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나쁘지 않다.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내놓은 반응입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담화를 통해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며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의미 있는 제안이고 또 좋은 발상이라고 평했습니다. 다만 남조선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또 사사건건 걸고 들면서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과 같이 조건을 달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내 큰 부담을 두고 진행해온 종전선언. 과연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천 이안은 특별합니다. 트리플 환승력 추진 중인 부발력이 빠른 이안. 개발 호재를 누리는 이안. 비규제 지역 속 주목받는 이안. 이안에서 착한 가격으로 해버 굿타임. 이안 커스티엄 2000부발 10월 오픈 예정. 1811-8176 배우산업개발. 롯데키슬이 디자인한 프레스티지 시티라이프. 그 첫 번째 만남은 고양화정 루미니입니다. GTX 개발 호재로 서울은 더 빨라지고 공원, 마트, 초중고를 더 가까이. 고양화정 루미니 1670-9611 시공 롯데건설. 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유씨비제약. 9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공직사회와 사회 지도층의 성범죄 논란 끊이지 않고 있죠. 심지어 2차 가해까지 벌어지는 상황. 잠시 후에서 이 경북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김미정 소장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때 BTS가 합동연설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했어요. 해야 한다고 말을 했죠.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종전선언을 제언했는데 이 종전선언을 두고 남북미 또 남북미중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먼저 이 종전선언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건가요? 일단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네. 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협약을 하거나 무슨 조약을 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당사국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휴전 상태 아닙니까? 네. 그 휴전선이 있고 휴전 상태에 있는데 이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고 아직도 휴전된 상태에 있는 상황을 종전, 즉 전쟁이 끝났다고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조약을 만들거나 협약서를 만들어서 사인하는 건 아니고요. 당사국들, 예컨대 사실은 이제 휴전할 때 우리나라는 없었지만 미국, 중국, 북한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휴전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인을. 이제 그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협약이나 조약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한국 전쟁이 끝났다. 즉 적대적 관계를 종식한다고 하는 어떤 선언적 의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종전선언을 꺼낸 이유는 한미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관계, 특히 이제 북한의 비핵화 요 부분을 풀기 위해서 전초적인 어떤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얘기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 화해, 협력의 새 질서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꼭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인데요. 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교적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어요. 그런데 네.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어느 정도 선제 조건을 얘기를 했죠. 예. 이중잣대라는 말을 했는데 이중잣대는 뭔가요? 이중잣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것, 이걸 이제 북한이 막 비난하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방어적 수단으로 훈련을 하는 거고 공격의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훈련하는 것은 도발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즉 그게 이중적 잣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건데 결국은 그 소위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SLBM 이제 개발해서 발사 성공했고 한미 훈련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좀 규모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을 중단하라는 얘기인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려면 북한도 그런 훈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나 아니면 순항미사일 발사나 이런 미사일 발사의 도발 이런 것들을 멈추고 한국에도 이제 상강 조치를 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네. 이제 반대로 그냥 북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하는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라고 왜 한국 내에서 한미 간에 훈련하는 것은 그건 방어적 수단으로 얘기하냐. 자기들도 그건 방어적 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사실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는. 근데 어쨌든 북한의 김여정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미사일 발사도 자의적, 방어적 그런 성격이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왜 미국과 한국은 도발이라고 하고 또 한국과 미국은 왜 연합훈련하냐, 둘 다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읽힌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네. 이제 주한미군 훈련 또 연합훈련 이런 부분들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로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처음에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나서 북한의 첫 내용은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종전선언 아직 이야기할 때 아니다. 미국의 적대 정책 먼저 철회하라.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었잖아요.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은 조금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요. 경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뭐 본인들은 환자가 한 명도 없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지만 그건 뭐 거짓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제사회 도움이 없이는 사실 자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다고 보여져요. 코로나19 때문에 국제 교역도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국경도 봉쇄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앞으로의 상황이 더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인민들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북한 주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그러면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쨌든 미국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되고 제재를 좀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카드를 그냥 무작정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어쨌든 본인들의 자존심을 챙기면서 소위 지금 이중적 잣대를 없애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북한은 자존심을 세우면서도 뭔가 실익을 챙기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태성 부상이 얘기했던 것은 자존심적 차원이라고 하면 네. 김여정 부부장이 좀 더 부드러운 접근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응할 용의는 있다. 당장 종전선을 하자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네. 우리가 뭐 4자회담이든 3자회담이든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어요.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의도도 읽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같이 앉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제재를 풀고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순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은 그럼 이 종전선언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미국도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비핵화에 대한 전제 조건이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종전선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비핵화로 바로 가면 너무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되잖아요. 예를 네. 들면
네가 먼저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핵을 포기하고 나와라. 북한은 아니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해버리면 미국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다. 너희가 먼저 예를 들면 제재 풀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니까 그 출발점 자체를 종전선언 시작하자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 어떤 그 대화의 단절 상태를 풀어내기 위해서 바로 비핵화로 가는 것은 너무 충돌 지점이 많으니 네.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부분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거기서 출발해서 비핵화까지 가자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제안이고 미국도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정치선언이다. 네. 평화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야당의 비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정치쇼고 평화쇼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온 국민이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위해서 첫 걸음을 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8개월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지만 네. 본인이 지속적으로 그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아주 그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즉흥적인 판단을 하고 이런 그 미국 대통령 때문에 전직 대통령 때문에 이게 이제 북미 관계가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시작을 하자는 것이고 상징적 의미의 선언은 분명하지만 이게 출발점이 된다고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거든요. 종전선언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뭐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만남을 시작해보고 대화를 시작해보자는 거죠. 거기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무조건 정치쇼다 평화쇼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야당 입장에서는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북 간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되거나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문재인 정부의 추진했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지지가 이제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여당 쪽으로 좀 지지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경계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개선이 야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런 정치적 판단 때문에 야당이 그렇게 저는 이제 비판을 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는 그런 점으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 접근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렇죠. 거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건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8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건 약간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행인 것은 네. 북한도 약간 유화적으로 나오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이제 환영하는 입장이거든요. 중국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반대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상황이라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8개월이 짧긴 짧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뭐 막 논의를 많이 해서 합의문 만들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전쟁 끝났다. 이걸 네. 선언하는 거예요. 이벤트성으로 선언하고 네. 그게 이제 합의만 되면 저는 된다고 봐요. 의견만 합쳐지면 종전을 선언하자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이 뭔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비핵화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을 몇 가지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네. 충돌되면 거기서 삐끗거리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어찌 보면 쉽게 접근하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아주 간단하고 쉽게 접근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들이라고 하는 미국과 북한이 만약에 전제 조건을 들고 나오거나 다른 형태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을 때는 회담이 좀 길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중요한 건 북한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좀 화해적인 대처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다만 이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다른 전제 조건이나 요구사항을 내세울 경우 그런 경우는 약간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에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 연설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굉장히 그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했던 말을 조금 더 진전시켜서 우리는 이럴 준비가 돼 있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조건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유엔 연설에서 북한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촉각이 곤두서지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좀 더 유화적 메시지가 나오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국내 정치로 넘어가 보면 지금 대선을 향한 시계가 오늘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야권이 요구하는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안 이걸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묻히게 된다. 그 의혹이 묻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추석 지나면서 사실 이슈가 처음에 추석 전에만 해도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문제, 이 문제가 이슈의 중심이 있었는데 대장동 의혹, 개발 의혹 이게 그냥 이슈를 완전히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의혹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특검을 하거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 이슈가 전체 이슈를 다 이제 뒤덮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선판에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게 아무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는 건 이게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고 증거도 없지만 자꾸 의혹을 부풀리면 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원래 특검이라고 하는 검찰 수사가 나온 뒤에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거나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특검을 하는 건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특검을 들어가게 되면 검찰 수사가 이제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발사주 의혹도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대장동 개발 의혹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죠. 두 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워낙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먼저 고발사주 의혹부터 보면 지금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지금 현재 압수수색한 물품들 있잖아요. 네. 김웅 의원실하고 손준성 검사가 예전에 근무했던 대검 사무실 이쪽 관련된 압수수색물들을 분석하고 있고 일단 압수수색물들을 분석한 다음에 불러서 조사를 할 때 물어볼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9월 말 10월쯤에 손준성, 김웅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제 개인적인 예측이고요. 네. 불가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언제 부를 거냐 하는 부분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조만간 손준성, 김웅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또 다른 의혹들이 좀 풀릴 것 같은 그렇죠. 네, 생각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예. 쟁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수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안겨서 특혜를 줬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증거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고 그 의혹이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서 일단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 네. 그 회사가 그만큼의 수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혜를 받았거나 혜택을 받았느냐의 문제만 보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영과 민영이 함께 개발한 사업이었고 그 사업에서 성남시 5,500억 정도라고 하는 공영성이 있는 자금을 시에서 받았고 그걸 공영 개발했고 그건 다 사실적으로 확인된 거고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어쨌든 땅값이 올라서 그만큼의 돈을 벌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든 누구든 개입을 하거나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특혜를 줬냐 이것만 밝혀내면 된다고 봐요. 네. 결국은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돈 흐름, 자금 흐름을 좀 쫓아가 보면 거기서 돈이 어디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감사나 아니면 그 고문 이런 역할을 했던 분들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거기 취업했었고 원희철 의원이 거기 전 의원이 고문으로 일하셨고 그다음에 그 대법관 그리고 전 수원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 고문으로 역할을 했으니 그분들이 고문을 하면서 혹시나 혜택을 주거나 특혜를 줬는지 하는 부분을 좀 밝혀내면 저는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봐요. 아마 수사가 그쪽으로 집중되지 않을 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화천대유 의혹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굉장히
혼란 속에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 분수령이 될 호남 경선 결과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내일 네. 광주 전남, 모레는 전북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이슈가 터지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가 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뭐 네. 지금까지 증거가 나온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지에 손상이 오는 건 분명해요.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네.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나온 게. 네. 그러니까 밝혀진 게. 대가성 같은 그렇게- 것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보수 언론사가 이재명 지사 아들이 거기 근무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가짜뉴스로 알려졌잖아요. 밝혀졌고 사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리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거기 근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희철 전 의원이 거기 고문으로 일했고 정치인 중에는 지금까지 두 사람 이름만 나오고 있고 그 네. 실제 화천대의 소유주라는 사람이 법조기자로 30년을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법조 인맥을 통해서 아마 고문으로 모셔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곽상도 의원도 국회의원 하기 전에 원래 법조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맥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어떤 증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다만 격차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즉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지금 격차가 한 30%, 2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나올 수 있겠지만 1, 2순위가 바뀌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전망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지금 투표율이 좀 낮은 상황에서 뭐 역대 호남이 뽑은 후보가 본선에 다 올라갔기 때문에 누가 될지 네.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결과 나오면 또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944세대 대단지로 안동의 랜드마크를 바꾸다. 명품 커뮤니티로 안동의 자부심을 바꾸다. 착한 분양가로 안동의 프리미엄을 바꾸다. 안동,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 안동 영무예다음 포레스트. 그랜드 오픈 1588-7349 영무토관.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2222 1544-2922 집으로 보청기.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포장할 땐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환경은 아끼고. 오늘부터 함께 용기 내볼까요?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공익광고 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어제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관련 업계 논의에서 임대료의 이중가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말 임대제도 개혁의 논의를
하는 일부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전세 내내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중 가격이라고 말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보통은 이중 가격이라고 하면 이 실제 거래 가격하고 신고 가격이 다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전세난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전세 가격이 실제 부동산 가격 상승만큼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네. 이제 뭐 거래 물건조차 실종됐다라는 이제 시장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중 가격이 전세 물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그 뭐 계약 기간이 남아서 계약갱신 청구를 한 가격과 실제 이번에 이제 신규 임대차 되는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같은 단지, 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그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중 가격 현상이 지금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세에서 말하고 있는 이중 가격은 실거래하고의 거래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에 따른 이제 새로 계약되는 것들과의 가격 차이를 말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제, 상한제 뭐 이런 걸 시행한 이후에 같은 아파트, 네. 같은 면적이라도 전세값이 뭐 크게는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중 현상, 삼중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이중 가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표준 임대료 정책을 정부가 제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표준 조사를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또 그 가격에 맞춰서 임대 계약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 실현 가능성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표준 임대료 가격에 대한 이론상으로의 내용은 저희가 봐도 좋은 이론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네. 문제는 현실성의 문제인데 이게 그 저희가 거래 가격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실제 그 시점에 어떤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이사철이라고 얘기하는 시즌 같은 경우는 물건이 모자라서 더 매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때는 가격이 오른 만큼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중 가격이 나타나는 뭐 이중 삼중 가격 이렇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올 12월까지 생각해서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까지 종합부동산세까지 나오다 보니까 각종 세금이 많아지면서 본의 아니게 뭐 전세 계약을 썼으면서도 일부 뭐 관리비 형식으로 해서 월세를 더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전세, 월세를 전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는 같은 아파트의 평균 1년 동안 아니 뭐 2, 3년 동안에 가격을 책정을 해서 임대 가격은 이렇게 해라라고 정부가 아무리 규정한다 하더라도 네. 실제 각 세대별로 갖고 있는 특이성에 의해서 그걸 현실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법으로 강제를 지어서 이 가격에 무조건 계약을 하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 경제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항목인 거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지켜지려고 하는 어떤 그 기준치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제성을 띠지 않는 상태 그리고 강제성을 띈다는 거는 뭐 굉장히 큰 반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는 내용 법률 개정안에 발의해 놓은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강행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던데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요소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거대 여당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강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작년에 나왔던 거고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그리고 또 올 6월 1일부터 실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관련된 이후에 표준안이 만들어졌고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5% 이내 제한폭을 갖다가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규정 사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 표준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도입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법률안이 개정이 되고 나섰을 때 항상 시장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지 못하고 결정된 내용 아니냐라고 해서 또 뭐 급하게 또 수정됐던 경우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론상으로는 표준 임대료 제도 같은 경우는 임차인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서도 기준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항상 어떤 제도화되든 법률화되든 이런 것들이 표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저희가 봐도
강행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표준 임대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 이후에 29만 건에 달하는 임대차 거래가 이게 신고가 됐고 이 자료로 임대료 기준을 잡는다는 것 같은데 이 시장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정확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했고 충분히 세부적으로 물가 인상률, 그다음에 주변 시세 상승률, 그다음에 이제 전세 물량에 따라서 어떤 세분화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출에 따른 어떤 가격 상한선까지 한번 디테일하게 면밀하게 보겠다라고 해놔서 11월 정도가 되면 각 지역별, 그다음에 시점별 임대 물건 예상 물량하고 지역별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세대가 있고 신규로 계약을 해야 되는 세대까지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공개하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 전체 인구 세대에 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29만 건이라는 건 굉장히 너무 적은 숫자다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에 대한 아마도 반발은 크게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예상을 해 주십사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지 조금 납득할 만한 표준치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가장 이제 저희가 전월세 상한제 표준 임대계약서 어떤 내용이 나와도 다 좋긴 좋은데 시장에서 가장 반발을 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전월세 상한제 이거 만들고 나서는 안정화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반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실제 매물로서 거래가 되는 다주택자 매물도 나오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전세 물건이 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건 또 계약에서 통계를 내지도 어려운 거고. 근데 전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임대 신고제가 되어 있는 물량 8에서 10% 정도가 아파트고 나머지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아니면 다세대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로 실제 아파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세대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통계 를 가지고 저희가 표준 임대료 제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지금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나머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까지 다 이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반응은 계속 냉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시장에서는 결국에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갖다 버텨보자 이런 시장 전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물론 기본 취지는 참 좋지만 제대로 시행되기까지 어렵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또 느껴지는 게 대출 규제까지 해서 지금 부동산 관련한 값을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또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 주택 거래가 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집을 사야겠다 이런 심리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올해 서울 기준으로 했었을 때 거의 9개월간 아파트 매매 거래는 거의 실종되었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 두세 배 높은 매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게 보통 얘기하고 있는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도 더 집값이 올라서 아파트 못 살 바에야 그래도 감당 가능한 가격에서 빌라를 사서 내 집이라도 마련하자라는 실수요까지 이제 같이 이제 수요층을 갖고 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전세 가격이 거의 폭등하다 보니까 전세를 못 얻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유층까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빌라 가격도 상승하고 빌라 매매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안 됐다고 해서 안정화가 됐다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전세 물건이 없어서 빌라로 갈아타는 수요층이 있다라는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더 늦어지기 전에 집을 사자는 수요층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정부에서도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럴까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빌라 가격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대체 수요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하고 서울 수도권의 격차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일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사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실제적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게 두 가지 요소인데 보통 저희가 착공을 해서 그 완공까지 해서 들어가는 시기를 놓고 봤을 때 3년에서 5년 정도를 잡아야 되고 이번 정부에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제해놓고 보상되는 것들도 지금 계속 반발이 내고 재건축 재개발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5년 안에 신규 주택 공급이 없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도 그 사이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 이러는 그 심리적인 것까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집값을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세금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더 비싼 세금까지 정가한 가격으로 땅을 매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 사업지가 굉장히 없는 상태라고 보여주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2중고, 3중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급에 대한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폭,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빌라 가격도 그 틈새 시장에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공급이 얼만큼 원활하게 잘 되느냐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입니다. 경북 지역 공직사회와 사회 지도층의 성범죄 논란 끊이지 않고 있죠. 2차 가해 논란마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건지, 과연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처벌이 지나치게 약한 탓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김미정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김미정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공직사회도 사회 지도층의 성범죄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사회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공직사회 안에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해자에 대한 선방망이 처벌, 폐쇄적 조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와 사회 지도층 성범죄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일어나는 성범죄 중 대다수 가해자가 상급자이고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거부하기 어려운 하급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권력 구조 안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감수성이 부족하면 성범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특성상 무조건 복종하는 거부에 대한 불이익에 우려되는 폐쇄적 조직 문화가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방망이 처벌이죠. 공무원 징계 규정상 내려지는 징계는 파면이지만 최고의 징계죠, 파면이. 하지만 주로 견책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본인에게 주의하라는 경고 또는 심할서 제출하라는 요구인데 견책은 그 자체로서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 제19 감석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폐쇄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성범죄가 발생하는 구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바꿔야만 성범죄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구조적 모든 걸 다 고쳐야 된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얼마 전 울릉군 관광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이
사적 모임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네. 그런데 이 직원은 주의 견책 처분만 받고 여전히 그대로 관광지에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너무 낮다 보니까 피해자만 좀 억울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사건은 사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공직사회 퇴출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안팎으로 일어났지만 내부 인사로 5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두고 우리가 솜방망이 처벌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처분에 대해서 언론국 관계자는 이분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르지만 이분은 공무직 신분으로 노동법에 따른다는 이런 얘기를 했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로 인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내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들뿐만 아니고 내부 전문가와 함께 참여시켜서 이 일을 논의한다면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선방망이 처벌에 대한 언급도 했지만 이런 관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성추행 사건을 면책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재판에 넘겨져서 이렇게 700만 원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도 견책 처분에 불과했다는 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또 하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성범죄 피해자들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사실 알려져도 이렇게 크게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범죄 보면 권력관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요. 피해자들은 나의 말을 믿어줄까 아니면 동료들이 나를 지지해줄까 조직 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듣고 피해 발생 시 권리 구제의 기회를 확보하기도 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는 가장 먼저 조치해야 될 상황은 명확한 거부 의사라고 할 수 있죠. 발생된 대부분의 성희롱에 대하여 가해자들은 성희롱 행위가 친밀감이 표시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두고 동의하거나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을 한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에 대한 기록과 증거 및 증인을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가해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성희롱 내용과 목격자 등을 서술하여서 문서화된 기록을 남겨두시면 추후 성희롱 관련 문제 해결 과정의 증거로 사용되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직장 내 고충 처리 창구가 있습니다. 이 창구를 이용한다든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혼자 처리하기가 힘들 때는 가까운 상담소나 지역번호 없이 1366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조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인데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거부감을 느낀 동료가 직장 내에 있다면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로 중지할 수 있는 자기 점검,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종종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대부분 가해자들이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피해자들을 협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직접 경험하지 않는 내용을 말하기는 힘들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2020년에 보면
성폭력을 폭로한 제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전 동국대 교수가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네. 재판부는 교수의 무고죄로 피해자들이 사법기관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보고 검찰은 교수를 무고 혐의로 재차 기소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들 대상으로 명예훼손 협박을 남발하는 가해자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판례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지금도 명예훼손으로 협박받으시는 피해자가 있으시다면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지역상담소 또는 1366으로 전화를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네. 좀 요청을 해라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네. 그리고 또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2차 가해일 것 같아요. 2차 피해. 네. 이건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가해자들이 자신이 한 행동이 고의성이 없고 친밀감 표시라는 것을 많이 주장을 하죠. 네.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언급하는 것, 이런 것들을 2차 가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2차 가해에 대한 무수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직장 내 사건들의 대부분이 권력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위직들은 교육 참여도도 저조한 편입니다.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문화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감수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인지 감수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우리 맞습니다. 사회에 성범죄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발생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 하루빨리 좀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북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김미정 소장이었습니다.